2021년 새해 건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시간이죠.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형외과 전문의 강진우 원장님과 함께 해볼 텐데요. 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강진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관절을 보호하고 있는 연골이나 뼈와 인대 등이 손상이 되어서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이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몸의 하중을 많이 받는 무릎에 잘 발생하는데요. 예전에는 무조건 노화의 일부로 여겨졌는데 최근에는 외상이나 비만 또는 직업적인 이유 등으로 비교적 젊은 나이에도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될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네. 비가 오거나 날이 쌀쌀해지면 우리 어머님들께서 꼭 하시는 말씀이 있죠. 아유, 뼈가 쑤시다라고들 하시는데요. 이때 그 쑤시는 부위는 뼈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뼈와 뼈 사이의 관절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런 관절 노화로 발생하는 질환이죠.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관절, 어떤 기관인지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선생님. 관절은 뼈와 뼈 사이에 위치하며 몸을 굽히거나 벌리고 접는 등 움직이는 데 도움을 주고 뼈에 가는 충격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군요. 관절은 우리 몸의 일기예보라고도 하잖아요. 관절이 쑤시다, 아프다 싶으면 꼭 비가 오기도 하고요. 또 날이 슬슬 추워진다 싶으면 꼭 이 뼈 마디부터 신호가 오기 마련인데요. 근데 실제로 이런 날씨가 관절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게 맞는지 궁금해요, 선생님.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대기압과 관절 내 압력이 평형을 이루다가 날씨가 흐리거나 비, 눈이 오는 저기압 상태가 되면 상대적으로 관절 내 압력이 높아져서 관절 내에 신경을 자극해서 더 아프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관절에 이상이 생겨서 퇴행성 관절염이 이제 발병하는 걸 텐데요. 자, 그럼 퇴행성 관절염 어떤 질환인지 정확한 정의부터 좀 내려주세요. 퇴행성 관절염이란 국소적인 관절에 점진적인 관절 연골의 소실로 염증과 통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관절을 쓴 경우 뼈와 뼈 사이의 연골이 닳아 발생하는 관절염 질환으로 2차적인 변화와 통증, 관절의 변형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만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 외에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관절염에는 퇴행성 관절염 외에도 수십 가지 종류가 있으며 네. 관절 부위에 따라서 각기 다른 형태로 증상이나 통증이 나타납니다. 관절염은 한마디로 관절에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아픈 부위도 어깨, 팔꿈치, 손목, 엉덩이, 무릎, 발목 등 관절이 있는 부위라면 어디든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이 가장 대표적인 질환으로 관절염의 약 80% 정도는 퇴행성 관절염이 차지하고 있으며 류마티스 관절염은 약 7%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관절염이 여러 종류가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퇴행성 관절염이 차지하고 있는 거네요. 자, 근데 보통 퇴행성 관절염 하면 가장 먼저 무릎이 떠오르거든요. 근데 무릎 외에 또 신체 어느 곳에 발생할 수 있을까요? 퇴행성 관절염은 급성 염증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만성적으로 연골이 닳아서 뼈와 뼈가 맞닿아서 발생하는 것으로 네. 체중이 실리는 관절 부위가 다른 부위보다 발생하기 쉬운데요. 하지에 있는 엉덩이 관절, 무릎 관절, 발목 관절에 나타나기 쉽습니다. 그렇군요. 또 상지에 발생하는 퇴행성 관절염은 다치거나 괴사 등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체중이 좀 실리는 엉덩이, 무릎, 발목 같은 데 잘 생길 수가 있고 이제 그럼에도 다른 곳보다 무릎에 잘 생길 텐데 그 이유는 뭘까요? 걷고 뛰고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하는 무릎은 쉴 틈이 없는 부위인데요. 무릎은 온몸의 하중을 모두 받는 관절입니다. 단지 서 있는 것만으로도 무릎에는 체중의 1.2배의 하중이 가해지고 계단을 오를 때는 체중의 약 3배의 하중이 가해지는데요. 자세에 따라 무릎 내부의 인대에 가해지는 긴장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체중이 무릎 내측에 실리는 경향이 있어 무릎 내측의 관절 연골이 서서히 닳게 됩니다. 무엇이든 많이 사용하고 자주 쓰면 금방 닳는 법입니다. 무릎도 잦은 사용이 반복되고 노화가 찾아오면 연골이 닳는 과정을 거치면서 뼈와 뼈끼리 부딪히게 되는 퇴행성 관절염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계속해서 발생 빈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급격히 낮아진 기온 탓인지 퇴행성 관절염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나 될까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무릎 관절증으로 진료받은 환자의 수는 대략 297만 명입니다. 네. 환자 수가 260만 명이던 2015년에 비해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질병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뭐 퇴행성 관절염 하면 노인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요즘에는 젊은 층 환자들도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스포츠 손상으로 십자인대나 연골판이 심하게 손상돼서 수술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연골로 기능이 온전치 못하면 젊은 나이에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손상으로 퇴행성 관절염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심하게 손상된 경우이고 수술도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을 받은 경우 가능한 일인데요. 20대에 다친다면 빠르면 30대 후반에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발생 시기적으로 볼 때 젊은 시기에 발생한 퇴행성 관절염과 나이가 들어서 생긴 퇴행성 관절염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증상 면에서는 젊은 시기에 발생한 퇴행성 관절염과 고령에 기인한 퇴행성 관절염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러나 젊은 시기에 발생한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염 발생에 특별한 선행 요인이 있다는 점에서 고령에 기인한 퇴행성 관절염과 차이를 보입니다. 무릎 관절부의 병변이나 손상, 예를 들어서 반월성 연골판 손상, 골절, 탈구, 관절 내 유리체 등의 과거력이 있거나 비만, O자다리, X자다리 등의 기계적 부하축의 이상, 감염증 또는 여러 가지 관절염 등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얘기가 나온 김에 퇴행성 관절염의 발생 원인 좀 살펴보겠습니다.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 발생하는 이유 뭘까요? 가장 큰 원인은 물론 관절이 노화되기 때문입니다. 관절이 노화가 되면 연골이 닳고 벗겨짐으로써 뼈가 노출이 되게 되는데 이때 뼈와 뼈끼리 부딪히면서 관절염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무릎을 과도하게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연골이 닳아 노화와 같은 과정으로 관절염이 발병하며 일할 때 장시간 쪼그려 앉는 자세 등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아울러 관절의 외상, 주위 뼈의 질환, 근육의 악화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요. 이제 퇴행성 관절염 발생 고위험군도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로 생길까요? 고위험군은 나이, 성별, 직업적 특성, 생활 환경, 과체중, 선천적 이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성별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관절염 사실 여성의 병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여성들에게 좀 흔한 병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선생님? 성별의 영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유병률을 조사해 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여성의 15%에서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남성은 5% 정도 수준입니다. 네. 임상에서 심한 관절염으로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경우만 보더라도 여성에서 10배 더 많습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은 과하게 말해서 여성 질환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성들의 퇴행성 관절염 발생 확률이 훨씬 높다는 얘기일 텐데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원인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근육의 부피와 강도가 약해서 그만큼 관절에 무리가 많이 가고 좌식 생활 등으로 쪼그리고 앉아서 하는 가사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갱년기 이후의 호르몬의 변화, 다이어트 등으로 퇴행성 관절염 발생 가능성이 여성에게 높은 편이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근육의 뭐 부피 강도가 약한 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자식 생활을 한다든지 이런 생활 습관만 조금 개선해도 이 퇴행성 관절염의 발생 확률을 좀 낮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사실 이 원인의 유전적인 요인도 있는지 이것도 참 궁금해요, 선생님. 앞서 말씀드렸지만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연골을 구성하는 콜라겐의 주성분인 단백질 유전자의 결함으로 인해서 연골의 기능이 쉽게 손상이 되어서 조기에 퇴행성 관절염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주로 가족적으로 발생하며 여성 환자의 경우 손가락 관절의 골격 형성과 관련이 있고요. 또 태어날 때부터 관절의 모양이 기형적으로 생겨서 퇴행성 관절염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일부 환자들에게선 가족력을 보이지만 이런 경우는 20에서 30%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퇴행성 관절염 발생 원인에 의해서 증상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먼저 통증인데요. 관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통증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주로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쪼그려 앉았다 일어설 때 통증이 올 수 있고요. 진행 시에는 평지 보행에도 심한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변형 역시 증상의 한 종류인데요. 네. 퇴행성 관절염은 무릎의 내측에 호발하기 때문에
진행 시에 내측 관절 간격이 좁아져서 O자 변형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다리가 오다리로 변형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자, 그럼 반대로 오다리로 인해서 퇴행성 관절염이 생길 수도 있는 건가요? 네, O자 다리의 경우 정상적으로 서 있을 때도 체중이 무릎의 내측에 쏠리게 되므로 내측 관절염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발생 과정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래도 퇴행성 관절염은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질환은 아닐 텐데요. 오랜 기간에 걸쳐 좀 천천히 진행이 되는 건가요? 관절 연골의 염증 반응 및 손상이 오며 관절 연골의 미란, 표면의 불규칙성, 열구의 형성, 연골하골까지의 연골의 결손, 골격 형성 상태로 진행하게 되는데 오랜 시간에 걸쳐서 손상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게 될까요? 퇴행성 관절염 초기에는 가벼운 통증과 함께 계단을 오르내릴 때 시큰거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보행할 때 무릎 관절에 통증과 부종이 나타나는 것은 물론 연골이 손상돼서 관절이 직접 부딪히는 소리가 나기도 하는데요. 심할 경우에는 무릎 관절의 모양이 변형이 생기고 걸음걸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무릎에 통증이 있어서 병원을 찾았다. 그럼 어떤 검사를 통해 진단하게 되는지 검사 내용 좀 알려주세요. 퇴행성 관절염이 의심이 되면 기본적으로는 엑스레이라고 하는 단순 방사선 촬영으로 진단하게 되는데요. 모든 질환을 보기 초기, 중기, 말기로 이야기하잖아요. 무릎 관절의 진행 정도는 1단계에서 4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관절 간격이 좁은지, 골격 정도는 어떤지, 무릎을 구성하는 뼈의 변형은 있는지를 살펴보고 퇴행성 관절염의 정도를 진단하게 됩니다. 그럼 그 정도에 따라서 치료법도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각 치료 내용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기 관절염의 경우 어떤 치료를 받게 될까요? 초기 관절염의 경우 겉으로 봐서는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기가 힘듭니다. 치료 방법은 아직 관절 연골이 살아있기 때문에 관절염 약을 복용한다던가 물리치료를 받거나 하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관절을 부드럽게 하면서도 보호할 목적으로 관절 속으로 직접 관절의 성분을 주입하는 주사 치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골 주사를 새로운 연골을 생성시켜주는 주사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연골을 보호하는 기능, 즉 연골 주변에 주사를 놓아서 관절 내 보호막을 형성하고 관절 연골의 윤활과 같은 연골의 기능을 보조해주는 주사라는 말이 더 맞는 표현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뭐 관절염 약을 복용하거나 연골 주사를 통해서 치료해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근데 이제 다른 병에 비해서 관절염 약에 대한 오해와 논란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관절염 약 부작용이 심하다고들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선생님?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소염제는 주로 위장관계 부작용, 위염과 위, 십이지장 궤양을 일으킬 수 있고요. 스테로이드제 같은 경우에는 과거 무분별한 남용이 있었다면 전신적인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중심성 비만, 둥근 얼굴, 골개사 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부작용도 좀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관절염이 초기에서 좀 더 진행이 됐을 때 이때는 어떤 치료를 하게 되는지 중기 관절염 치료법 좀 알려주시죠. 중기의 경우 무릎 관절 내측뼈가 약간 내려앉고 뼈 사이의 간격이 좁아져서 걸을 때 통증이 생기는 단계로 진행하게 됩니다. 네. 치료 방법은 4에서 5mm 정도 직경의 가는 내시경을 무릎 관절 내로 집어넣어서 연골을 다듬고 정리해주는 관절 내시경 치료가 대표적입니다. 이 치료를 시행할 경우엔 관절 내에 지저분한 관절액을 씻어내주고 환자 본인의 뼈 연골을 채취해서 다시 이식한다든지 환자 본인의 연골세포를 채취해서 배양해서 이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미세천공술을 이용한 비교적 범위가 작은 연골 손상 부위를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연골 결손의 범위가 큰 경우에는 미리 상품화되어 있는 줄기세포를 연골 결손 부위에 이식하는 그런 치료도 있습니다. 손상된 연골 부위에 구멍을 만들어 제대열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중기에는 이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치료를 하신다고 했고요. 자, 그럼 거기서 조금 더 진행이 된 경우 이때는 어떤 치료를 해야 할까요? 중등도 관절염 환자라면 경골 근위부 절골술이나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최대한 자기 관절을 살려 보존하는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좋고 퇴행성 관절염에서 무릎 내측 연골만 닳고 외측 연골은 괜찮은 경우가 꽤 있는데요. 무릎 연골 손상 부위가 내측으로 한정돼 있을 때 다리의 역학적 축을 바꿔줘서
상대적으로 괜찮은 외측 연골 부위로 체증을 딛게 하는 경골 근위부 절골술이나 관절 전체를 인공관절로 바꿔줄 필요 없이 손상된 내측 부분만 인공관절을 삽입을 하는 부분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 그러면은 부분적으로 시행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안 한 쪽, 다른 쪽도 시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건가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만 실제로 그렇게 시행되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무릎의 내측 및 외측이 모두 관절염이 진행된 상태에서는 무릎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전후방 십자인대라든지 내외측 측부인대가 퇴행성이 진행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럴 경우에는 전체 치환술로 전환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다음은 말기 관절염 치료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말기가 되면 초기나 중기 때 적용했던 치료법들은 적용하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요. 말기에는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말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도 다리가 많이 휘어져 보이게 됩니다. 엑스레이에서도 연골이 닳아 없어지고 뼈끼리 달라붙어서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통증으로 인해 밤잠을 설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인공관절 전시환술을 통해서 손상된 뼈 연골을 갈아주는 것이 최선의 치료법이고 특수 금속으로 만들어진 인공관절을 인체에 삽입함으로써 정상 기능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는 수술을 말합니다. 관절을 형성하는 뼈의 겉면을 다듬고 특수 합금으로 만든 금속 치환물을 뼈 겉면에 씌운 후에 그 중간층은 특수 플라스틱을 삽입해서 물렁뼈 역할을 하도록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원장님께서는 로봇을 활용한 무릎 인공관절 수술도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다른 인공관절 수술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로봇 인공관절 수술은 로봇에만 수술을 맡기는 건 아니고 숙련된 의료진과 정확한 로봇의 협업으로 수술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네. 수술 전 CT를 촬영해서 그 결과를 로봇에 입력하게 되면 뼈 절삭 범위, 인공관절 크기와 삽입 위치 등 수술 전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 직전 다리축, 인대 균형을 고려해서 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실제로 집도 과정에서 로봇의 도움으로 안전하고 세밀하게 뼈를 깎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뼈를 절삭하고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과정이 진행될 텐데 정확히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좀 알려주세요. 로봇 팔을 이용해서 숙련된 의료진이 뼈를 세밀하게 절삭하게 되는데요. 정확하게 뼈를 절삭하여 다리축을 맞추고 인대의 균형을 확인한 후에 인공관절을 정확한 위치에 삽입합니다. 이런 로봇의 정확도와 숙련된 의료진의 경험이 더해져야 더 효과적으로 정교하게 수술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계획적으로 수술이 이루어진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자, 그럼 기존 수술과 비교를 해봤을 때 로봇 인공관절 수술만의 장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은 이제 수술하다 보면은 뭐 100개를 한다고 치면 한두 개 정도는 제가 기대했던 거에 미치지 못하는 약간 각도가 제 생각보다는 조금 오차 범위를 넘어서서 잘린다든지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네. 사실 로봇을 이용하게 되면 항상 일정하게 자를 수가 있으니까 좀 더 이제 수명이 긴 인공관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수술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근데 이 인공관절이 수명이 있는지 궁금해요.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선생님? 그렇진 않고요. 예, 무릎에 삽입되는 인공관절의 수명은 15에서 20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인공관절의 소재의 발달, 수술 기법의 발전이 이루어졌고요. 최근에 로봇 인공관절 수술로 수술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거의 65세 이후에 수술을 받으시면 평생 한 번의 인공관절 수술만 받게 되시고요. 물론 수명이 다한 인공관절의 경우 재치환술을 통해서 새로운 곳으로 교체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인공관절 수술이 적용이 안 되는 경우, 그러니까 불가한 경우도 있는지 궁금해요. 대표적으로는 감염이 있는 경우는 수술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네. 또한 이를 의심할 수 있는 병력이 있는 경우는 수술을 연기해야 하겠습니다. 최근에 침을 맞거나 뜸을 뜬 경우나 최근에 무릎 수술을 한 경우에는 염증이 없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또 전신 상태가 나쁘거나 동기부여가 적은 환자, 젊은 노동자, 수술을 하여도 걸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환자, 성장을 하고 있는 어린 환자도 수술의 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치매, 신경병석 관절병, 파킨슨씨병, 수술할 다리에 혈관 질환이 있을 때,
건선 피부염이 인하여 피부 상태가 극도로 나쁠 때, 병적인 비만이 있거나 대퇴골에 골수염의 병력이 있을 때는 상대적 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수술을 잘 고려해서 결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수술이 필요하다는 거는 알지만 겁이 나기도 하고 꼭 수술까지 해야 하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수술적 치료가 꼭 필요한 때 언제라고 봐야 할까요? 수술은 언제 어떤 증상을 기준으로 고려해야 하나, 이 부분이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일 겁니다.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로 더 이상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 수술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이때 환자의 관절염 진행 상황, 나이, 건강 상태를 고려하게 됩니다. 약물 치료에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아 매번 밤잠을 설칠 정도로 괴롭거나 평지 보행도 어려운 경우, 다리 모양이 O자형 변형이 아주 심한 경우, 거동이 불편해서 사회생활 위축으로 우울 증세까지 보일 정도라면 수술을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또 80세 정도의 고령 환자라면 수술을 해야 하나 건강 상태도 잘 고려해야 합니다. 수술은 잘 견디시지만 회복이 좀 더딘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퇴행성 관절염 치료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퇴행성 관절염에 관해서 몇 가지 시청자 궁금증들을 모아봤는데요. Q&A 닥터에게 물어봐 코너 이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시청자 질문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저희 어머니가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 중이신데 약과 주소요법을 해도 아프시니까 무릎 찜질을 자주 하십니다. 이런 찜질이 관절염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또 도움이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찜질을 해주는 게 좋을까요? 그쵸. 뭐 병원을 매번 가기 힘드시니까 너무 아프실 때는 집에서 찜질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실제 효과가 있는지 또 어떻게 찜질하면 좋은지 물어보셨어요. 보통은 찜질 자체가 질병의 경과를 바꿀 수 없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관절염이 있는 걸 없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인데요. 대부분 냉찜질을 급성기 손상처럼 다리가 금방 다쳐서 붓고 아플 때 하는 거고요. 관절염처럼 많이 쓰고 저녁에 다리가 부어 있고 욱신욱신할 때는 온찜질이 도움이 됩니다. 온찜질 시점이 중요한데요. 관절을 쓰기 시작하기 전에 좀 뻣뻣할 때 주로 아침에 하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자기 전에 많이 생각했는데 관절을 쓰기 전에 미리 해주는 게 더 좋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Q&A 닥터에게 물어봐 다음 질문도 살펴볼까요? 평소 등산을 즐겨 하곤 했는데요. 등산을 할 때마다 이제 무릎이 시큰거리는 등 관절염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 병원에서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단을 받게 된다면 좋아하는 등산을 계속해도 될까요? 뭐 사실 건강에 좋은 운동으로 등산 꼽곤 하는데요. 무릎이 안 좋으시는 분이 등산을 계속해도 될까요, 선생님?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나 심폐 기능에 문제가 있는 사람한테는 등산이 굉장히 좋은 운동이지만 네. 관절염 환자에겐 오히려 해롭습니다. 특히 노화로 인해 관절에 염증이 생긴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의 경우에는 등산으로 인해서 무릎 관절이 더욱 악화될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경사가 가파른 코스로 산행을 하면 무릎이 과굴곡이 되는데요. 또 체중 부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관절염 환자의 경우에는 짧은 평지 구간을 오가는 산보 정도로 만족하는 것이 오히려 관절 건강에는 도움이 됩니다. 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궁금증 함께 풀어봤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이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하거나 진행을 늦추기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좀 피해야 할 생활 습관이 있다면 좀 짚어주시죠. 관절 건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무릎 관절을 혹사시키는 생활 습관을 바꾸어야 합니다. 네.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걸레질하는 것처럼 관절에 부담을 주는 자세는 필연적으로 퇴행성 관절염을 부르게 되고요. 네. 오랫동안 고정된 자세는 관절에 부담을 주므로 자주 자세를 바꿔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또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무게가 1kg 늘어나면 무릎 관절의 부담은 4배 늘어나고 체중을 5kg만 줄이면 관절염의 가능성은 반으로 줄어듭니다. 문제는 관절 통증 때문에 운동을 하지 않으면서 체중이 늘어나고 늘어난 체중이 관절염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관절에 무리가 가는 몸 상태에서 벗어나는 게 우선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평상시에 무릎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운동을 꾸준히 하는 건데요. 운동. 운동은 퇴행성 관절염의 중요한 치료법 중에 하나입니다. 관절은 적당히 움직여줘야 관절액이 충분히 분비되어 유연해지고 인대도 튼튼해집니다. 무리를 하지 않는 운동은 관절 주위의 뼈와 인대를 튼튼하게 만들고 관절의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서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체중이 실리지 않는 고정식 자전거 타기, 아쿠아 체조, 수영 같은 운동은 무릎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좋은 운동입니다. 네. 자, 퇴행성 관절염 역시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 시작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증상을 발견하는 즉시 전문 병원을 찾아서 정확히 진단받고 치료 시작해 보시기 바라고요. 아울러 평상시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예방과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풀어가는 건강 이야기 데일리 건강 오늘 여기까지고요. 도움 말씀 주신 강진우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